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후 여러분은 오디오북 하나를 감상하시게 될 텐데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뭐랄까 아주 강렬하고 또 문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죠. 김동인 작가의 단편소설 광염소나타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1930년 1월 중해유보에 발표됐으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소설인데도 여전히 뜨거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술, 그리고 광기, 또 도덕성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경계에 대한 질문을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디오북 듣기 전에요. 이 작품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서 여러분의 감상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광염소나타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소설 형식이 좀 독특하잖아요. 네, 그렇죠. 액자소설 구조. 맞아요. 음악평론가 K라는 사람이 사회교화자 모 씨에게 백성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인물인 백성수가 정말 문제적 인물이죠. 천재적인 음악가는 맞는데 그 예술적인 영감이 샘솟는 방식이랄까?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어떤 식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우연히 불을 지르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창작력을 느끼는 거예요. 방화에서요? 네. 그 뒤로는 이제 방화는 물론이고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그런 파괴적인 행위 속에서 자기 예술혼을 불태우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야, 정말 상상하기 힘든 설정인데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떤 예술적 경지를 범죄를 통해서 경험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 김동인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김동인 작가 자체가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보면 예술 지상주의를 아주 강하게 내세운 인물로 평가받거든요. 예술이 최고다. 네.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잣대보다도 예술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이 소설 속 K의 대사를 통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그 유명한 대사 말이죠. 저도 기억나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를 몇 가지 사소한 범죄 때문에 없애버리는 것이야말로 더 큰 죄악이 아닐까요? 이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대사죠. 이 대사 하나만 딱 들어도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의 무게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술을 위해서라면 비도덕적인 행위도 용납될 수 있다니 정말 논쟁적일 수밖에 없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광염소나타가 단순한 그냥 흥미 위주의 소설을 넘어서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이란 건 과연 뭘까?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한테 던지게 만들죠. 특히 그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소설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올 겁니다. 주인공 백성수 개인의 심리나 그 배경을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광기에 가까울 정도의 그 예술적 집착 뒤에는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또 헌신적인 어머니 이런 기구한 가족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인간 내면의 어떤 어두운 욕망이라든지 혹은 환경적인 영향, 유전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또 생각해보면 작가 김동인 자신의 삶과도 이게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큰 좌절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랬군요. 네, 말년에는 신경쇠약이랑 약물 의존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쩌면 작가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통, 또 예술에 대한 어떤 절박한 갈망, 이런 것들이 백성수라는 인물에 투영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배경을 좀 알고 나니까 소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과연 백성수의 그 광기 어린 예술 세계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이제 곧 오디오북을 통해서 김동인의 광염소나타를 직접 경험하실 시간입니다. 과연 예술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백성수의 이야기를 따라가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작품을 다 듣고 나서도 쉽게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깊은 여운이 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여운 속에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곧 시작될 오디오북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둠 속 그림자 역사의 저편 혹은 미래 시간의 굴레 넘어 여기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 백성수 그 이름은 곧 인간의 조상. 평범한 인간을 악의 심연으로 밀어넣는다. 보이지 않는 손 기회에 더 누가 죄인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그렇습니다. 천재성 잠재된 불꽃 기회를 기다리고 범죄 본능 숨겨진 야망 기회를 탐한다. 기회는 악마의 미소인가 천사의 속삭임인가. 저주해야 할까 축복해야 할까 대답하라. 글쎄요. 피아노 솔로 격정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간다. 백성수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의 운명은 기회라는 이름의 폭풍 속에 갇혔다. 광염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과 광기.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피아노 솔로 격정적인 클라이맥스. 백성수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의 운명은 기회라는 이름의 폭풍 속에 갇혔다. 광염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과 광기.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유럽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한 50년 뒤쯤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 세상 어딘가에 이런 일이 있었거나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구나 하고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백성수인데요. 여러분이 아무개 씨나 아니면 일본 사람 기무라 씨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겪은 이야기라는 것만 알아두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어떤 여름날 저녁이었어요. 도시를 벗어난 조용한 강가에 두 어르신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 분은 유명한 음악평론가 K씨였고, 다른 한 분은 사회의 문제점을 고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을 하는 사회교화자였어요. 혹시 기회라는 게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또 아주 잘 되게도 한다는 걸 아세요? 네, 굳이 새로 연구할 문제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떤 가게가 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마침 가게 주인도 없고 직원도 없이 텅 비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신사분이 있었어요. 그 신사분은 돈도 많고 평판도 좋은 점잖은 분이셨죠. 그런데 그 신사분이 텅 빈 가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텅 비었으니까 도둑이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겠네. 들어가서 훔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집을 왜 이렇게 비워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평소엔 안 그러던 이상한 마음이 확 생겨서 별 볼 일 없는 작은 물건 하나를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글쎄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튼 있다고 가정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옛날 동양 속담에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괜히 오해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럼 그 신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끝이지만 그 신사분은 정말 점잖은 사람이라서 만약 그런 절대적으로 완벽한 기회만 아니었다면 그런 마음조차 품지 않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죄는 기회에 있는데 기회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니까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 신사를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람의 천재성이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회가 없으면 평생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천재성과 범죄 본능을 동시에 끄집어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저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축복해야 할까요? 글쎄요. 선생님, 혹시 백성수라는 사람 아세요? 백성수요? 기억이 없는데요. 작곡가인데 아, 생각납니다. 유명한 광염 소나타를 만든 작곡가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네, 지금 XX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들으시고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끄는 분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백성수 씨의 아버지도 엄청난 재능을 가진 음악가였어요. 저랑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학생 때부터 벌써 그분의 재능은 눈에 띌 정도였죠. 작곡을 전공했는데 가끔 스스로 곡을 만들어서 한밤중에 혼자 피아노를 치면 우리들이 잠에서 깨어날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밤중에 울려 퍼지는 야성적이고 강렬한 멜로디에 소름이 돋곤 했죠. 그는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거칠고 통제되지 않는 야성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을 때리는 일도 예사였고 우리 학교 근처 술집이나 가게 주인들 중 그에게 한 대도 안 맞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거친 성격이 그의 음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오히려 그 야생적인 힘이 그의 예술을 더 빛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그 야성이 다른 쪽으로 폭발하고 말았어요. 바로 술 때문이었죠. 술. 정말 무서운 술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술잔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질 않았죠. 술을 마시고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경찰서에 잡혀가서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와서는 또 똑같은 짓을 반복했죠. 작품이요? 작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술을 마신 뒤 술기운에 취해서 가끔 피아노에 앉아 즉흥적으로 연주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음악은 정말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힘과 베토벤 이후로는 현대 음악가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야생적인 보물 같은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쁜 사람들이었으니
술주정뱅이의 즉흥 연주를 일일이 악보로 옮겨 적는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우리는 그의 미래를 걱정해서 가끔 술을 좀 줄이라고 권했지만 그런 야생적인 사람에게 친구의 충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술? 술은 음악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하하하 웃어버리고는 다시 술집으로 달려갔죠. 그렇게 7, 8년이 지난 뒤 그는 완전히 몸과 마음이 망가진 폐인이 되고 말았어요. 술이 안 들어가면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곱이 가득 끼어 있었죠.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그 광포한 성격이 다시 나타났어요. 누구든 가리지 않고 붙잡고는 강제로 술을 입에 부어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누워 잠이 들었죠. 정말 안타까운 천재였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끔 그의 천재성을 생각하며 아깝다는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미래가 무서운 천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는 동안 그는 어떤 좋은 집안의 처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까지 가졌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출생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백성수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백성수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 아이 아버지가 죽은 뒤부터는 백성수의 소식은 물론 백성수 어머니의 소식도 전혀 몰랐죠.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그 집안일은 우리 머리에서 완전히 잊혀졌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 동안의 변화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동안 저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렸죠. 아시다시피 지금 K라고 하면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음악평론가 아니겠어요? 탄탄하고 올바른 비평가 K라고 하면 이 나라 음악계의 권위 그 자체고 제 한마디는 음악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판결문이라고 해도 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수많은 음악가가 제 가르침 아래 성장했고 제 지도로 인해 이름을 날렸죠. 재작년 이른봄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조용한 밤중에 몇 시간씩 교회에 가서 명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건물이었는데 조용한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들보에서 놀라 깬 비둘기의 날개 소리와 기둥에서 뚝뚝하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말하자면 저처럼 특이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면 돈을 주고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스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처럼 명상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모든 것을 갖춘 장소였죠. 외떨어져 있고 조용하고 좀 음침하면서도 가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소리까지 들리고 멀리서는 때때로 놀란 듯한 기차 기적 소리도 들리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게다가 이 교회에는 피아노도 한 대 있었어요. 교회에는 보통 오르간은 있어도 피아노가 있는 곳은 흔치 않은데 혹시나 흥이 날 때 피아노에 앉아 한 곡 치는 재미도 쏠쏠했죠. 그날 밤도 아마 밤 2시쯤 됐을 거예요. 교회에서 혼자 눈을 감고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니까 하늘이 환할 정도로 불길이 치솟아 있었어요. 내다보니 언덕 아래 어떤 집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난리도 아니었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불 붙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도 꽤 괜찮은 것이었어요. 솟아오르는 불길이며 퍼져나가는 연기, 불씨가 날아다니는 모습, 그 가운데 검게 보이는 기둥, 불타버린 집의 뼈대,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무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시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옛날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이 붙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악기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도 음악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나무랄 일이 아니었죠. 저도 그때 그 불을 보고 점점 흥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로를 본받아서 나도 즉흥으로 한 곡 쳐볼까?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불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교회 문이 열리면서 웬 젊은 남자 한 명이 망연자실한 듯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 살피더니 제가 있는 것을 못 봤는지 저쪽 창문 안에 가서 숨어서서 아래에서 붙는 불을 내다보는 거예요. 저도 꼼짝을 못했어요. 아무튼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방화범이나 도둑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데
그 남자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이 두 팔을 늘어뜨리고 다시 나가려고 발을 때려다가 자기 옆에 피아노가 놓인 것을 보더니 의자를 끌어다 놓고 피아노 앞에 털썩 주저앉지 뭐예요? 저도 그때는 그만 직업적인 호기심에 이끌렸어요. 그래서 뭘 하려나 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피아노 뚜껑을 열더니 한번 뚱 하고 시험 삼아 건반을 눌러보더군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뚱뚱 하고 또 시험 삼아 눌러보고요. C. 이때부터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씩씩거리며 몹시 흥분한 사람처럼 몸을 떨다가 갑자기 두 손을 건반 위에 번개처럼 갖다 댔죠. 그 다음 순간 C 샤프 단음계의 빠르고 격렬한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 그의 모습을 엿보고 있던 저는 그 빠른 연주가 울려 퍼지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긴장되고 흥분되었어요. 그것은 순수한 야성적인 소리였어요.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있고 기술이 없었죠. 하지만 음악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거우며 힘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한밤중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사람의 마음을 무겁고 음침하게 만드는 소리인 동시에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돋게 하는 무서운 감정의 표현이었죠. 아, 그 야생적인 힘과 남자다운 울부짖음, 그 아래 감추어져 있는 침통한 고통과 아픔, 꾸밈없고 아무 기술도 없는 그 표현.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음악가의 본능으로 뜻하지 않게 주머니에서 악보를 그리는 오선지와 연필을 꺼냈죠.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따라 제 연필은 오선지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좀 급하게 시작된 가난, 거기에 이어진 굶주림, 꺼져가는 불꽃 같은 목숨, 그러한 것들을 지나 한참 이어지는 느리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압축된 감정, 갑자기 터져나오는 광포함, 거기에 이어진 통쾌한 웃음, 이렇게 화음이 안정적으로 들리는 조로 연주가 끝났죠. 더구나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압축된 감정이며 굶주림 또는 맹렬한 불길 등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그 처참함이며 광포함은 저로 하여금 아직 문명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야생의 사람을 떠올리게 했어요. 연주가 다 끝난 뒤에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물론 조금이라도 음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소나타가 음악에 대해 정식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다만 자기의 천재적인 즉흥 연주로만 친 것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소나타의 한 악장, 음악 이론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해결되지 않은 감칠도 화음이며 증육도 화음을 마구 뒤섞어 놓았고 금지된 병행 오팔도까지 집어넣었으며 더구나 스케르초는 완전히 빼버린, 대담하다면 대담하고 무식하다면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는 제멋대로 자유분방한 소나타였죠. 이때 문득 제 머리에 떠오른 사람은 30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백 아무개 씨였어요. 그의 음악에서 만약 정식 훈련을 빼버리고 거기에 야성적인 힘을 더 집어넣으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음악가의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었어요. 귀신이라도 덮칠 듯한 그 힘과 제멋대로의 표현, 그리고 야성. 이것은 현대 음악가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보물이었죠. 그 소나타에 취해 한참 정신이 멍한 채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 피아노 앞으로 가서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한 곡을 치고 나서 아주 지친 듯 넋을 잃고 앉아있던 그는 깜짝 놀라며 일어서서 제 얼굴을 보았어요. 자네 몇 살인가? 저는 가슴이 답답한 나머지 갑자기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아 이렇게 첫 질문을 건넸죠. 그는 높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달빛을 받고 있는 제 얼굴을 한순간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배고픈가? 저는 두 번째로 그에게 물었어요. 그는 시끄럽다는 듯이 벌떡 일어섰죠. 그리고 달빛이 비친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다가 아, K 선생님 아니세요? 하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사진으로는 늘 봤습니다만. 하면서 다시 힘없이 저를 놓으며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달빛에 언뜻 저는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뜻밖에도 30년 전에 죽은 제 친구 백 아무개 씨의 모습을 발견했죠. 자, 자네 이름이 뭔가? 백성수. 백성수? 백 아무개 씨의 아들이 아닌가? 30년 전에 자네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네?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백 아무개 씨의 아들이 맞는구나.
꼭 닮았네. 내가 자네의 아버지와 동창이네. 아, 역시 그 아버지의 아들이로군. 그는 길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밤 백성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비록 작곡법의 온갖 규칙에 어긋난다 해도 그렇게 힘과 열정, 야성으로 가득 찬 소나타를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다시 한번 피아노에 앉기를 부탁했죠. 아까 교회에서 제가 악보를 베낀 부분은 연주가 거의 끝날 때부터였으니 그 전 부분을 베끼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피아노를 향해 앉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몇 번 손으로 건반을 눌러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곤 했죠. 하지만 5번, 6번을 다시 시도해보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피아노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규칙 없고 제대로 되지 않은 한낱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았죠. 야성? 귀신 같은 분위기?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저 감정의 잿더미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계속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2시간도 안 돼서 벌써 잊어버린단 말이야? 저는 그를 밀어내고 제가 대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껴온 악보를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베껴온 부분부터 다시 시작했죠. 화염, 가난, 굶주림, 야성적인 힘, 이상하게 갇혀있던 감정.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던 저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어요. 아마 그때 제 눈은 미친 사람처럼 번뜩였을 거고 얼굴은 흥분으로 새빨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저를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앉았죠. 의자에서 떨어진 저는 너무 흥분해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앉은 채 그의 모습을 쳐다보았어요. 그는 저를 밀쳐버린 다음에 그 악보를 들고 읽기 시작했죠. 그의 얼굴.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면서 눈은 미친 사람처럼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C. 그러더니 그 악보를 휙 내던지며 갑자기 번개처럼 그의 두 손은 피아노 위에 덧덮였어요. C 샤프 단음계의 광포하고 거친 소나타는 다시 시작되었죠. 폭풍우처럼 또는 무서운 물결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숨막히게 하는 그 힘. 그것은 베토벤 이래로 현대 음악가에게서 보지 못하던 거칠고 야생적인 힘이었어요. 무섭고도 참담한 굶주림, 가난, 억압된 감정, 거기서 튀어나온 맹렬한 불꽃, 공포, 큰 웃음. 저는 너무 숨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휘 내저었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일. 그날 밤이 새도록 그는 흥분한 채 자기의 과거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대략 그의 삶은 이랬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임신한 뒤에 곧바로 자신의 친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그의 가난한 삶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교양이 있고 마음씨 고운 그의 어머니는 품팔이를 할지언정 성수는 곱게 키웠어요. 변변치는 않지만 작은 오르간 하나를 준비해두고 그가 잠자리에 들 때면 슈베르트의 자장가로 그의 잠을 도와주었으며 아침에 잠에서 껐 때는 하루 종일 유쾌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 도랜드의 세컨드 왈츠로 그의 기운을 돋우어 주었죠. 3살 때부터 백성수는 엄마 품에 안겨서 피아노를 가지고 놀았대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없는 살림에도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백성수가 6살 되던 해에 드디어 피아노를 사줬어요. 아침에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엄마의 따뜻한 사랑,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게 어린 백성수에게는 신비롭고 다정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피아노에 앉아 떠오르는 대로 건반을 두드렸죠. 그렇게 행복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백성수의 가슴 속에는 음악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터질 것처럼 가득 쌓여 있었죠. 그런데 졸업 후에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백성수는 결국 공장에 취직해서 공장 직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착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공장 직원이 되어서도 그는 아주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죠. 돈이 없어서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거리에서 손님을 끌려고 틀어놓은 옛날 레코드판 노래를 듣거나 일요일에 교회에서 찬양대 노래를 들으며 젊은 가슴을 두근거렸어요. 집에서는
피아노 앞을 떠나본 적이 없었죠. 때로는 엄청난 영감이 떠올라서 악보를 꺼내 음표를 그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뛰놀던 열정이나 터질 듯한 감격이 악보로 옮겨 그리면 긴장감도 없는 탄산 빠진 콜라처럼 시시한 음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재능이 많고 열정이 넘치는데 왜 그렇게 밍밍한 음악만 나왔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K씨가 설명해 줄 거예요. 엄청난 감격과 불만, 뜨거운 열정과 그 결과물의 괴리, 비상한 흥분과 그에 비례하지 않는 시원치 않은 결과. 이런 불만 속에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수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요. 몸보신할 음식값과 병원비 때문에 그가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았던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으려고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어머니 병원비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결국 그와 K씨가 교회에서 만나기 전 해여름 어느 날 백성수의 어머니는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위독한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에게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백성수는 위독한 어머니를 두고도 어쩔 수 없이 공장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백성수는 허둥지둥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뭘 하러? 정신없이 뛰쳐나와 한참을 달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의사라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황급히 돌아섰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까 K씨가 말했던 기회라는 것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죠. 그곳은 조그만 담배가게 앞이었는데 가게와 안방 사이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는 사람이 있는 듯 했지만 가게를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배 상자 위에는 요즘 돈으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놓여 있었죠. 백성수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의사를 부르려면 몇만 원이라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그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번개처럼 그 돈을 쥐고 달아났어요. 하지만 20걸음도 채 뛰지 못해 그 집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그는 몇 번이고 사정했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 1시간만 놓아주면 의사를 보내고 다시 오겠다고까지 말했죠. 하지만 그런 말은 모두 소용없었고 그는 결국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재판소로, 재판소에서 감옥으로. 이렇게 6달 동안 그는 이를 갈면서 분해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백성수는 손과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가 탔죠. 만약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시는 순간 얼마나 나를 찾으셨을까? 임종에도 물 한 잔 떠줄 사람 하나 없는 어머니였죠. 애타게 목말라 했을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도 어머니 못지않게 애타고 목말라 했어요. 반년 뒤에 겨우 감옥에서 나와 자신의 오두막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반년 전에 아들을 찾으며 길에까지 기어나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공동묘지에 가보았지만 어머니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K씨와 만난 이렇게 갈 곳 없이 헤매던 그는 그날도 역시 잘 곳을 찾으러 헤매다가 그 교회까지 뛰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K씨는 문득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피우는 파이프 담배를 꺼내어 피우며 모 씨에게 물었죠.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글쎄요. 그날 밤의 소나타를 광염 소나타라고 불렀대요. 그럼 제가 대신 물을게요. 백성수는 그렇게 재능이 많은 음악가였는데 왜 그 광염 소나타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 흥분되고 긴장되었다가도 일단 악보로 만들면 아주 힘없는 음악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게 아마 그때의 흥분이 광염 소나타를 만들 때의 흥분만 못해서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K씨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제 해석을 말하기보다 백성수에게서 제게 온 편지가 한 장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바쁘지 않으시죠? 네. 딱히 할 일은 없어요.
그럼 우리 집까지 잠깐 같이 가보실까요? 네, 가죠. 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도시와 교회의 경계에 있는 K씨의 집에 두 노인이 도착했을 때는 오후 8시쯤 되었어요. 두 노인은 K씨의 서재에 마주 앉았죠. 이게 2, 3일 전에 백성수한테서 제게 온 편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K씨는 서랍에서 길다란 편지 뭉치를 꺼내 모 씨에게 주었어요. 모 씨는 편지를 받아 펼쳤죠. 잠깐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 전에는 쓸데없는 인사말이니까요. 백성수의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역시 밤을 보낼 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저는 우연히 그 집, 제가 예전에 돈 5만 원 정도를 훔쳤던 그 집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사방은 고요한데 그 집 앞에서 잘 곳을 구하러 헤매던 저는 문득 마음속에 무서운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만 아니었으면, 이 집 주인이 조금만 인정을 베풀었더라면 저는 그 불쌍한 제 어머니를 길에까지 기어나와 돌아가시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덤이 어디인지조차 몰라서 꽃 한 번 꽂아드리지 못한 이런 불효도 이 집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에 참을 수 없어 그 집 앞에 쌓여있던 볏짚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불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다 본 뒤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달아났습니다. 좀 달아나다 보니 아래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이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통쾌하다는 생각과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숨기기 위해 앞에 보이는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불이 다 꺼지도록 구경을 한 뒤에 나오려다가 피아노를 보고 K씨가 편지를 읽던 모 씨를 불렀어요. 이것 좀 보세요. 백성수에게 엄청난 열정과 감격이 있었어도 그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성수의 어머니는 매우 착한 분이셨고 어릴 때부터 성수를 착한 사람이 되도록 아주 열심히 교육시켰어요. 그 착한 교육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타고난 야생적이고 거친 본능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거죠. 그 타오르는 야생적인 열정과 힘이 악보로 그려놓으면 아주 힘없는, 마치 탄산 빠진 콜라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모두 그 때문이었어요. 점잖고 착한 가르침이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셈이죠. 와, 그것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한번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으나 사람의 교양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다가 그 원수의 집 앞에서 갑자기, 말하자면 돌발적으로 야생적이고 거친 본능이 터져나와 불을 놓고 교회 안에 숨어서서 그 야생적이고 폭력적인 쾌감을 한껏 즐긴 다음에 그에게서 폭발하여 나온 것이 바로 그 광염 소나타였던 겁니다. 치솟는 불길, 사람들의 외침, 온갖 것을 무시하고 퍼져나가는 불의 힘, 이런 것은 사실 야생적인 쾌감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편지의 여기부터 또 보세요. 백성수의 편지가 계속됩니다. 저는 그날의 일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K씨, 선생님께서 저를 세상에 소개하시려고 늙으신 몸으로 직접 피아노에 앉아 초대한 여러 음악가들 앞에서 제 광염 소나타를 연주하시던 그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때 손님 중에 부인 두 분이 기절한 것은 결코 광염 소나타의 힘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그 연주 힘이 많이 섞인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 뒤에 여러 사람 앞에 저를 내세우고 이 사람이 광염 소나타를 만든 작곡가이며 30년 전에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떠나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배경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을 때의 그 감격은 제 일생에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꾸며주신 방도 제 마음에 가장 맞는 방이었습니다. 널따란 북향방의 동남쪽 모서리에 튼튼한 참나무 침대가 하나, 서북쪽 모서리에 아무 장식 없는 참나무 책상과 의자, 피아노가 하나씩 놓여 있었고 그 밖에는 방 안에 장식이라고는 서남쪽 벽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덩그러니 넓은 방은 사실 밤에 전등 아래 앉아있으면 저절로 소름이 끼치도록 으스스한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방 안은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창밖에는 늙은 회나무 고목 한 그루가 서 있는 것도 과연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제가 평범하지 않은 음악을 만들도록 애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 아래서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어떤 날 선생님께 작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원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네에게는 그런 교육이 필요 없어.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해. 자네 같은 사람에게 체계적인 훈련이 들어가면 자네 음악은 기계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아. 마음대로 온갖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대로.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껏 자유로운 음악의 경지를 개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그러나 그동안 제가 만든 음악은 모두 이상하게도 이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힘도 없는 소리에 장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때때로 선생님께서 재촉하는 듯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초조하면 초조할수록 제게서 생겨나는 음악은 더욱 나약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불붙던 광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쾌하던 감정을 되풀이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때때로 엄청난 열정으로 악보를 그려놓은 뒤 몇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단순한 개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도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음악은 공예품과 달라서 마음대로 만들고 싶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 마음 편히 천천히 영감이 생길 때까지. 이런 선생님의 위로 말씀이 듣기에는 제 살을 깎아먹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제게서 다시 힘있는 음악이 나올 기회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중 가슴이 너무 무겁고 가슴 속에 무엇이 가득 찬 것 같아서 답답해 저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머리와 무거운 가슴, 무거운 다리를 정처 없이 옮기며 돌아다니다가 저는 어떤 곳에서 커다란 볏짚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이때의 제 심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무서운 적을 만난 것처럼 긴장되고 흥분되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그 볏짚 더미로 달려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움이 생겨서 돌아서서 달아나다가 멀리까지 도망쳐서 돌아보니 불길은 벌써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왁왁 깰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무서운 불길에 날아올라가는 볏짚과 그 볏짚 더미에 이어진 집을 헐어내는 광경을 구경하다가 문득 흥분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만들어진 곡이 성난 파도였습니다. 그 뒤에 이 도시에서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몇 가지 화재는 모두 제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던 날 밤마다 저는 한 가지 음악을 얻었습니다. 며칠을 연달아 가슴이 몹시 무겁다가 그것이 마침내 체한 것처럼 답답하게 되는 때는 저는 나도 모르게 거리를 나섭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한 가지 방화 사건이 생겨나고 그날 밤에는 한 곡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횟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제가 그 불에 대한 흥분은 오히려 반비례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는 불꽃의 잔혹함도 그다지 제 마음을 긴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점점 힘이 약해져 가네. K씨, 선생님께서 제 음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한동안 음악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 씨가 성수의 마지막 편지를 여기까지 읽었을 때 K씨가 말을 걸었어요. 재작년 봄에서 가을에 걸쳐서 원인 모를 불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성수의 장난이었어요. K씨는 그걸 전혀 모르셨어요? 저요? 몰랐죠. 그런데 어떤 날 밤이었어요. 성수는 제 기대와는 달리 우리 집에 온 지 여러 달이 됐는데도 한 번도 힘 있는 곡을 지어본 일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슨 흥분될 만한 재료를 줄 수 없을까 하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쪽 K씨는 손을 들어 남쪽 창문을 가리켰어요. 저쪽 꽤 멀리서 불이 붙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 담배 가게에 불이 난 것도 성수의 장난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래서 저것을 성수에게 보여주면 혹 그때의 감정을 다시 살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수방으로 올라가려는데 문득 성수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려던 발걸음을 자기도 모르게 멈추고 말았죠. C. 역시 C샵 단음계로서 제1곡은 뽑아먹고 아다지오에서 시작되는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수평선 위로 넘어가려는 저녁해. 이러한 온화한 것이 점점 스케르초로 바뀌면서 소낙비, 풍랑, 번개, 무서운 바람 소리, 천둥, 뒤집히는 배, 힘없이 물에 떨어지는 갈매기 한 번 뒤집히면서 해일에 휩쓸려가는 동네 사람들의 비명. 흥분에서 흥분으로, 거침없는 상태에서 더 거침없는 상태로, 야생적인 것에서 더 야생적인 것으로 온갖 공포와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광경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이 늙은 제가 그만 흥분을 못 이겨서 뜻하지 않게 그만두어 달라고 고함친 것만으로도 짐작하시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깐 그는 연주를 끝내고 피곤한 듯 피아노에 기대고 앉아 있었고 방금 연주한 것은 벌써 성난 파도라는 제목 아래 악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성수는 불을 2번 놓고 2가지 음악을 얻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한 10여일 건너서 하나씩 곡을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한 가지 방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겨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편지에 쓰여 있듯이 얼마 지나서부터는 점점 그 힘과 야생적인 느낌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잠깐 계세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피해 선율이나 그 밖의 유명한 곡들을 여러 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그 편지를 또 보세요. 여기서부터 또 보시면 알 거예요. 백성수의 편지가 이어집니다. XX. 저는 XX 다리 아래로 나오려는데 무엇인가 발길에 채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냥을 그어보니 그것은 웬 늙은이의 시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서워서 달아나려다가 돌아서려던 발을 다시 돌려 세웠습니다. K씨.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제가 쓰는 이 일을 이해해 주실까요? 그것은 너무도 기괴한 일이라 저로서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체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제 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리고 그 시체의 옷을 모두 찢어서 사방으로 내던진 뒤에 그 벌거벗은 시체를 무서운 힘으로 높이 쳐들어서 저편으로 내던졌습니다. 성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마치 고양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다시 그 시체로 달려가서 들어올리고는 여기저기 던졌대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니 머리가 깨지고 배가 터지는 등 그 시체는 너무나 끔찍하게 변했어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정도로 망가뜨린 뒤 성수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앉아 쉬려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쿵쾅거리고 엄청 흥분되면서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다고 해요. 그날 밤에 탄생한 곡이 바로 피의 선율이라는 곡이었어요. 선생님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글쎄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예술가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심리죠. 자, 다음 내용도 읽어보세요. 성수의 편지 내용은 계속됐어요.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은 정말 예상 밖이었다고 해요. 그날 밤 성수는 혼자 몰래 그 여자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리고 불과 8시간 전에 묻었던 흙을 다시 파헤쳐서 시체를 꺼냈다고 해요. 푸른 달빛 아래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선녀처럼 아름다웠대요. 가볍게 감긴 창백한 눈, 오뚝한 콧날, 풀어헤쳐진 검은 머리카락까지. 아무 표정 없는 고요한 얼굴은 더욱 애틋하고 아름다웠다고 해요. 성수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엄청난 흥분에 휩싸였다고 고백했어요. 이 뒤의 내용은 차마 편지에 쓸 용기가 없다고 하면서 재판 기록을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죠. 그날 밤에 탄생한 곡이 바로 사령, 즉 죽은 영혼을 위한 곡이었다고 해요. 어때요?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네?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언어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자, 또 여기를 읽어보세요.
성수의 편지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그는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 죽을 때마다 새로운 곡이 하나씩 탄생했대요. 그 뒤로 성수가 만든 모든 곡들은 한 사람씩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이제 더 볼 건 없어요. 이 정도면 성수 씨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다 아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어떤 의견 말씀이세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가진 천재성과 함께 범죄 본능까지 끌어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계기를 욕해야 할까요? 아니면 칭찬해야 할까요? 이 성수 씨의 경우를 보세요. 방화, 시체, 훼손, 살인 등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우리 예술가 협회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에도 탄원하고 재판소에도 탄원해서 겨우 성수 씨를 정신병자라는 명목으로 정신병원에 가뒀지. 안 그랬으면 당장의 사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평소에는 아주 똑똑하고 점잖고 부드러운 청년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뭐랄까 흥분 때문에 눈이 캄캄해지면서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범죄 때문에 생겨난 예술을 봐서 죄를 용서해야 할까요? 그야 죄를 안 짓고 예술을 만들어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성수 씨 같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죄를 벌해야죠. 죄악이 퍼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요. K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베토벤 이후로 음악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그저 꽃이나 여자를 찬양하고 연애를 칭송하는 너무 가늘고 약해 빠진 음악만 남았죠. 게다가 엄격한 작곡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작곡에 대한 온갖 자유를 제한해버렸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올 음악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전에는 그저 기술에 불과할 뿐 진정한 예술이 될 수는 없었죠. 예술가들에게는 이게 너무 쓸쓸한 일이었어요. 힘 있는 예술, 선이 굵은 예술, 야생적인 본능이 가득한 예술. 우리는 이런 예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 백성수 씨가 나타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백성수 씨의 최근 예술 작품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문화를 영원히 빛낼 보물이에요. 우리 문화의 상징이자 자랑거리라고요. 방화요? 살인이요? 하찮은 집 몇 채, 하찮은 사람 몇 명 정도는 그의 예술 작품 하나가 탄생하는 데 희생된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 요즘 아파트 한 채 값인 몇천 원이 몇 번 불탄다 한들 1000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천재를 몇 개의 하찮은 범죄를 핑계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게 더 큰 죄악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예술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K씨는 마주 앉아있던 나에게서 편지를 받아 서랍에 넣었어요. 새빨간 저녁 햇살에 비친 그의 나이든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빛나고 있었어요. 나의 일수 하는 몸소리다 백성수 그 이름은 곧 인간이 비춰서 어둠 속 그림자 역사의 저편 혹은 미래 시간의 굴레 넘어 여기 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
백성수 그 이름은 곧 인간의 조사. 이미 존재하는 질문, 새로운 답이 필요할까? 오이밭에 속삭인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마라. 완벽한 기회, 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평범한 인간을 악의 심연으로 밀어넣는다. 보이지 않는 손, 기회의 덫. 누가 죄인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천재성 잠재된 불꽃이고 범죄의 본능 숨겨진 야망. 기회를 탐한다. 기회는 악마의 미소인가? 천사의 속삭임인가? 저주해야 할까? 축복해야 할까? 대답하라. 글쎄요. 백성수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 운명은 기회라는 이름의 폭풍 속에 갇혔다. 광염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과 광기. 이제 그의 이야기가